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서울 5대 대형병원 전공의 대표가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전원 사직을 한 뒤 20일 병원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 동맹 휴학도 본격화될 조짐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의 공천 면접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심야 회동을 통해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일본이 결단을 내리면 양국의 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쿠바의 전격 수교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됐는데 어제 내린 눈비로 빙판길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서울 5대 대형 병원 전공의들이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20일 전원 병원을 떠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대 동맹 휴학도 본격화될 조짐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 집단 행동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장동욱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준비 안 된 의대 정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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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어젯밤 긴급회의를 열고 집단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5개 병원 모든 전공의가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새벽 6시 근무를 중단하고 전원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들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2,700여 명에 달합니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도 모두 사직서를 냈습니다. 의대 동맹 휴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림대의대 의대생단체는 만장일치로 휴학 돌입 성명을 냈고 40개 의대 학생 대표는 동맹 휴학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내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총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의사들 집단 움직임의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에 면허 취소를 포함해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고 일반인 응급 환자가 군병원에서 진료받게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면접이 나흘째인 오늘 여권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권 지역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대통령 참모를 비롯해서 원로 또 검찰 출신 등 다양한 인물이 대거 참여해서 총선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남권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경북, 경남은 여권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공천 티켓을 따내기 위한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에는 원로와 검찰 출신, 대통령실 출신 등 다양한 유력 인사가 몰렸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남, 울릉은 김병욱 의원과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비롯한 9명이, 안동 예천은 김영동 의원과 황정근 전 윤리위원장 등 8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제도 중심으로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 요청으로 경남에서 지역구를 조정한 김태호 의원과 조혜진 의원은 낙동강 벨트 탈원에 도전합니다. 김해 을에서 저는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죄도 남지 않게 저를 태울 것입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영남권 면접에 앞서 세종과 대전 지역에서도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을에서 6선에 도전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13일 심야 회동을 갖고 당내 공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입니다. 참석자들은 의견 교환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은 하고는 있지만
비선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누가 참석을 했고 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비공개 심야 회동은 지난 13일 저녁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졌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수석 사무부총장, 김윤덕 조직 사무부총장은 물론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김영진 대표 정무조정실장, 박찬대 최고위원뿐 아니라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대표 측근 의원들입니다. 이 자리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명계 노웅래 의원의 공천 배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 여부도 논의됐지만 이 대표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공천 최대 현안인 친문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컷오프 또는 험지 출마 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무 보고에 불과하다며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컷오프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데 죄송합니다. 누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참석 자체를 부인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해당 모임에 대해 잘 모른다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영남권 공천 면접을 시작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강조한 이 시스템 공천 실현될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 패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수희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남권에서 최소 50% 정도 물갈이가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영남권 예비 후보들 뭐 당연히 긴장을 하고 있겠죠. 당내 분위기는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글쎄요, 뭐 지금까지 두 차례, 그러니까 단수 공천 중심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뭐 지금까지는 민주당에 비해서는 별 잡음이나 당사자들 반발 없이 이제 순조롭게 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진짜 화약고는 저 대구 경북과 남아 있는 이제 PK 지역, 네. PK 지역 이제 지역구 재조정한지 않은 이제 지금 이제 현역 의원들 있는 그 그렇죠.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당에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영입한 인재들도 있고요. 네. 지금 용산이나 내각 쪽에서도 그 영남 지역에 많이들 그 공천 신청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저 지역을 많이 이제 비워야 될 텐데 비워야 이제 새로운 분들이 갈 텐데 그렇죠. 비우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통이 따를지 그게 제일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큰 숙제이자 난관일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공천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심사 기준에 가깝게 예. 이제 물갈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실은 다선 중진 의원이 과거에 비해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재선도 그 컷오프되는 의원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권의 공천 꼭 단선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대통령 출신, 참모 출신 38명 가운데 17명이 영남권의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쏠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진짜 공천이 시작하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까지 갔던 것은 저건 뭐 그냥 서막이고요. 네. 이제 진짜 험난한 공천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찐윤이냐 친윤이냐가 결판이 나겠죠. 예. 38명을 전부 다 공천을 준다고 그러면 당이 뒤집어질 테니까 예. 여기서 이제 찐윤이 판가름이 날 거예요. 저희도 흥미롭게 보는데 뭐 똑같은 일이 또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 벌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지난번에 그러니까 21대 때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야. 결국은 국힘당 TK, BK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민주당도 열심히 모니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힘당이 먼저 TK 지역에서 시작을 하니까요. 민주당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의 본 게임은 지금이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7선에 도전했던 이 김무성 전 의원이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겠다면서 출마를 고사를 이제 안 하기로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대표를 지내고 7선에 도전하시겠다고 나온 김무성 전 대표에게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 부담을 일거에 덜어 주신 저런 결정이라 당내에서도 높이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컨대 김무성 전 대표는 현역 시절 특히 당 대표를 지내면서 이 상향식 공천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선거 초기에 그 무수한 전망들 가운데는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 개파 공천, 그러니까 윤심 공천에 또 용산 출신의 낙하산 전략 공천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진행되는 이 과정을 보니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제 말씀하신 대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에 저는 그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남권 공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어제 발표된 2차 단수 공천 명단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될 가능성 커졌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이재명 대표의 지역에서나 정치에서나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계양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승리 확신하실까요? 이른바 이제 명룡대전, 이번에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천 계양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면은 치명상이에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으로서는 저도 그렇게 치명상을 입을 것 같긴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건 금방 앵커가 말씀하신 게 맞고요. 오히려 지금 명룡대전이라고 그러는데 유동규 출마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화제일 거고요. 보는 입장에서도 이 승부보다도 유동규 후보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후보가 완주를 하게 될 것이냐가 관심거리예요. 완주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 표를 갉아먹을 것이냐. 명의 표냐 용의 표냐라는 것도 관심거리지만 이분이 이제 2주 동안의 그 선거 기간 동안에 20만의 지역구를 상대로 마이크를 잡고 돌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20만을 2주 동안 다니면 골목골목 다닐 수 있거든요. 여기서 토해낼 얘기가 이분이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했던 얘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게 되면 골목마다 대장동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완주를 하지 않고 뭐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그만둘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또 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명룡대전 계양을은 아마 두고두고 계속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는 계양으로 나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꾸준히 돌아다니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그런데요. 하여튼 재미있는 선거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짐경민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막판에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갈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불출마를 택하거나 그 얘기가 끊임없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로 유동규 팩터가 지금 있는 건데 이 계양을 참 하여튼 이게 정치가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 분명합니다. 너무 희화화돼 있고 코미디화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 반발하면서 이의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해결할 거냐 이것도 관심인 것 같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여기 출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는지 이거 두 가지만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 그 출마 때문에 저는 신 의원님과는 조금 달리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더욱 다른 지역으로 그 못 가게 생긴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저 그 윤형선 후보에 관해서는 이의 신청제 첫 케이스인데 저 윤형선 후보는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그동안 지역 관리 열심히 해오신 분이니까 이의 예. 신청은 좀 받아들여 주시고 네. 대신 이 원희룡 후보로 단수 공천한 그 이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 결과까지도 좀 윤 후보에게는 좀 보여드리면서 좀 이렇게 설득을 하시는 그런 과정은 전 필요하다. 그동안 오랫동안 어려운 지역 관리 해오신 당원 위원장에 대한 도리가 당의 도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성남과 남양주 공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수를 자청했던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자청했던 장영애 변호사 경기 성남에 공천을 받았고요. 조광한 전 남양주 전 시장 남양주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 라인이 반 이재명 연대로 좀 세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것을 국힘당이 일찍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요. 예.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찍 남양주에다 찜을 해놨기 때문에 예. 이건 뭐 굳은 짝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 이분은 지금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흠집 내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영하 변호사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내고 계속 꾸준히 성남에서 활동을 해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여기다가 성남 이 지역에다가 탁 하면서 예. 이게 정말 벨트를 형성을 해서 이거 분명하게 국힘당이 이 반명 전선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을 누구 눈에도 지금 보이게 해놨거든요. 예. 국힘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전략 전술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껄끄럽죠. 이 예. 경기도의 동쪽과 서쪽에서 계속 이렇게 반명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나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대통령실 출신 참모 중에서 전희경 전 비서관이 처음으로 당수 공천 면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김은혜 전 홍보수석 그렇고 장성민 전 미래전략기획관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면 그래도 용산 출신이 없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온갖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과연 국민의힘 공천자 명단에 용산 출신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그게 굉장히 관심의 주 대상이었을 테니까 아마 국민의힘 공관위 입장에서는 좀 처음 공개되는, 처음 발표되는 공천자 명단에는 용산 출신들을 올리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선거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했었던 용산 출신의 대거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은 그렇게 많이 없지 않을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기대랄까 그런 전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표, 또 고민정 최고위원 등 10명을 단수 후보로 발표를 했고요. 영입 이제 4명의 전략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성동갑이죠. 네. 결정을 미뤘어요. 글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논란이 없는 곳 위주로 일단은 해놓은 것 같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도 쉬운 것부터 지금 해놓은 거죠. 쉬운 것부터. 이건 지금 어제 나온 거죠. 어제 나온 거 이것은 뭐 앞으로의 공천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쉬운 것부터 하는 거죠. 뭐 시험 볼 때 어려운 것부터 푸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지역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지금 굉장히 주목거리인데 지금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몇 군데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 난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측근 의원들이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비공개 심야 회동을 열었고 현역 의원들의 공천 문제를 이곳에서 상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천에서 비선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사촌공산 아니냐. 계속 이런 의혹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의혹이 지금 조금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저거는요.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랑하던 저 시스템 공천을 거의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그 흔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예컨대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 뭐 이 전화 걸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특정인을 공천을 줄 것 같은 걸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했잖아요. 게다가 서울 지역의 인재근 의원 불출마 관련한 협의를 하면서 인재근 의원이 이제 추천한 후보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대고 또 자신이 염두에 둔 후보를 이름을 거명하는 거는 정말 대표로서 적절치 않은 그런 행위였다. 설사 인재근 의원이 누구를 추천하면 그거는 공관위에서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뭐 김모 변호사 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비선 지금 무슨 경기도 팀인가요? 하는 그런 조직에 대한 의혹과 함께 저거는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적색등이 켜졌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공천 과정에 적색등 얘기했는데 그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적하는 거하고 노웅래 의원이 명백한 미실 공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비선회동은 맨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보도가 됐다는 얘기는 참석자 누군가 내지는 이 비선 모임을 아는 누군가가 언론에 흘린 거거든요. 이건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금방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얘기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관위원장을 내세웠을 때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지금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비선은 항상 원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선이 있는 경우에 맨날 입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맨날 이거 정당들이 하던 짓입니다. 이건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힘당도 어디선가 비선 회동이 있는데 보도가 안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뭐 이거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대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조심하지 않고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가 이 보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웅래 노웅래 의원 본인이나 아니 이재명 대표나 다른 게 뭐 있냐. 이거 같이 검찰에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의 처신이나 발언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중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고요.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천 관리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 이 중진들에게 사실상 용퇴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공천을 둘러싼 당내 잡음 커지는 상황이죠. 당 안팎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렇게 제3지대로 나간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네, 당내 원로까지 나섰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 공천 바라보면서 결국 대장동 비리가 이런 식으로 일어났겠구나 하면서 대장동식 공천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무 보고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보고만 받은 정도는 아니고 직접 본인이 전화 걸고 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단순히 변명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당의 원로급 인사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지점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통상 이번에 유인태 전 수석뿐이 아니고 아마 정대철 또 권노가 예. 그 예. 원로 분들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예. 저도 지금 그 앵커께서 아까 그 언급을 주신 대로 제 의심 중에 하나도 지금 저기 유인태 수석이 아까 그 네. 화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차곡차곡 이재명 사당화를 위해서 저는 상당히 그 작업이 진행되어 있다고 보고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저는 그거를 완결시키려는 예. 큰 그림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끝끝내 지금 쉬운 지역에 공천을 안 주거나 아예 불출마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도 예. 그 총선 이후 대권 가도에서 뭔가 이 걸림돌이나 이 경쟁자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을 아예 그 싹을 제거한다고 할까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예.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 의원께는 이걸 한번 네. 질문 들어볼게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안 되고 추미애는 된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 뭐 이쁜 사람 미운 사람이죠. 그럽니까? 그 기준은 뭐 간단한 거죠. 예. 추미애 전 대표하고는 대선 경선 그 후보를 할 때부터 굉장히 예. 친하게 지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옆에서 지켜본 걸로는 네. 거의 한 팀 같이 굴었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하여튼 뭔가 좀 봐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을 텐데요. 지금 추미애 전 대표의 소망과 지휘부의 요망과의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지역구 쇼핑을 지금 여기저기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뭔가 좀 이 요망과 소망 사이가 맞아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추미애 대표가 욕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 교통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제 문제는 임종석 실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난제 중에 난제일 거예요.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공천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야 모두 후보를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뛸 선거구 확정이 안 됐어요. 선거구 확정이 안 된, 경기장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선수만 지금 선발하고 있다는 거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우리 뒤에 따라올 사람들을 믿고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극장계의 화제가 되고 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연출한 김덕영 감독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누적 관객이 48만이네요. 다큐멘터리로서 아주 이례적인데 네. 뭐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사실 좀 얼떨떨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느낌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대한민국이 이제 사실에 기반한 그 진실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 한국 근현대사를 이끈 인물 여러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왜 하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꼬집게 됐고 고집하게 되셨는지 영화 제작하게 되셨 계기는 뭔가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비난과 왜곡의 중심에 서 있던 분입니다. 2015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거의 밑에서 2등인가 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비난받을 인물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예.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두텁게 들어져 있었던 거짓의 이데올로기가 좀 벗겨지면서 이승만의 진면목이 이제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충격받고 놀라고 한편으로는 아 이거 좀 죄송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룬 영화인데 왜 전쟁이란 단어를 그 안에 넣으셨던 겁니까? 사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운동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이 과정 자체가요. 네네.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예. 극심한 좌우의 대립도 있었고.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전쟁이라는 좀 단어를 좀 붙인 거죠. 네. 근데 영화를 만들면서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서적은 모조리 다 읽으셨다고 들었고 또 미국에 가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뉴욕 카퍼레드 영상도 찾아내고 3년 넘게 이 전 대통령의 길을만 추적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짠가요? 모든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들은 웬만한 책들은 좀 본 것 같아요. 3년 한 반 동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1954년 8월 이 퍼레이드는요 정말 의미 있는 기록 필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왜 그동안 공개가 안 됐는지 예. 그리고 어딘가 있다가 사라졌는지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연구를 깊이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뭐 이쪽에 뭐 국제무대 아이돌급 스타예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네네. 1954년이면요. 54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말 그대로 저장면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장면이죠. 네네. 예. 대한민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의 아주 그 작은 나라들처럼 아주 가난한 나라였던 것이고 인정을 못 받는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1954년에 대한민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미국에서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이때 미국 시민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자유의 투자로서의 이승만의 가치가 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장면도 참 저는 또 인상적이었는데 예. 10대 청소년들이 건국 이 전쟁을 잘 봤다 이러면서 감독님께 연락도 했었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요? 사실 요즘 전화 많이 받아요. 문자 메시지 많이 받고 진짜로. 예. 근데 이제 이 10대들의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이들이 이렇게 번영된 나라, 행복된 나라, 오늘날에 우리 안락한 이 생활을 주신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한다. 나는 이 사실을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 아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뭐 독재자, 뭐 살인마, 온갖 안 좋은 이야기만 사실상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들이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말 그대로 이제 충격받고 감동받고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커서 이승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승만이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거야말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급격한 변화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는데 예.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건국전쟁 관람 인증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의 목소리도 있고요. 정치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지금 무슨 뭐 경제 전문가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치인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한때 이끌었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승만의 정신을 좀 계승해야 된다고 봐요. 배울 점들을 배워야죠. 근데 그동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앞서 나갔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승만이 갖고 있는 이승만의 삶과 또 이승만의 나라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 저는 한마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애썼던 애국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데 이제 건국 전쟁뿐 아니라 기류의 김대중이란 그 영화도 이제 비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두 영화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그런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영화를 그 김대중 영화는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대중 영화 코멘트하기 좀 그렇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개봉 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좀 붙어보자.
예.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미래지향적인 가치는 무엇이고 예.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이건들은 국민들이 한번 제대로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앞당겼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감독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예. 감독님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건국 전쟁이 관객들에게 어떤 다큐멘터리로 좀 남았으면 하시는지. 저는 이 영화가 이제는 좀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잘못된 교육을 좀 벗어버리고 한 노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다, 대통령이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또 그걸 위해서 자기 삶을 불태웠던 한 노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휴머니즘의 회복? 우리가 너무 잔인하게 이승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했던 그 비난과 왜곡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좀 휴머니즘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 상징이 지금 사실 이승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또 네. 재평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영 감독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북한 김정은이 남북 간 기존 북방 한계선 NLL을 무시하고 별도로 이 해상 국경선을 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갑작스러운 주장은 서해 NLL 일대 경계에서 혼란을 일으켜 국지 도발을 일으킬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바다수리 6형의 시험 발사 장면입니다. 1,400여 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정 타격했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상 국경선을 처음 언급하며 대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남북 간 북방 한계선 NLL이 아닌 별도의 경계선을 새로 긋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면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 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 보려고 발악하며 해상국경선 위치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2007년 NLL보다 수킬로미터 남쪽에 일방적으로 경비 개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해상국경선 주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를 분쟁 수역화해 4월 총선을 전후로 국지 도발을 강행할 명분 쌓기란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군 당국은 NLL은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며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담화를 내고 일본이 결단을 내리면 두 나라의 새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쿠바의 전격 수교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이는데 윤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양국이 새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기시다 가카로 호칭한 위로 전문을 보냈는데 이번엔 최고 수뇌부에서 외교 관계 개선에 대한 담화가 나온 겁니다. 김여정은 두 나라가 악화 관계가 된 건 양국 관계에 아무 관련이 없는 핵 미사일 문제를 일본이 계속 거론했기 때문이라며 일본이 정당 방위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납치 관계를 걸림돌로 삼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우방국 중 하나인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맺은 데 대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여정은 또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가 하루 만에 봄에서 겨울로 급변하면서 체감 기온은 더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하권의 날씨 속에 어제 눈비가 내린 곳이 많아서 출근길, 빙판길 안전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용 기자, 지금 많이 춥다고요? 네, 하루 만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손이 시렵고 얼굴이 아릴 정도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2도인데요.
차가운 칼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출근길 시민들은 옷깃을 단단히 여민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강릉 영하 0.5도, 대전 영하 1.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약 10도 이상 낮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건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어제 오후에 내린 비난눈이 얼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길 미끄럼 사고와 차량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낮에는 서울 7도, 부산은 10도 등으로 다시 영상의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지역에 따라 다시 영하권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중 급변하는 롤러코스터 날씨가 더 나타날 수 있다며 급격한 온도 변화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화물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경이 신속하게 구조에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서쪽 61km 해상에서 화물선 침수 신고가 서귀포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헬기와 함정을 동원해 구조에 나선 해경은 3시간여 만에 한국인 2명 등 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근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중국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제 새벽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서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직원들의 침착한 초동 대처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르신들이 잠들어 있는 인천의 한 요양원 입원실. 한 직원이 달려가 입원실 한쪽에서 불이 난 걸 확인하고는 침대를 당겨 떼어놓습니다. 다른 직원은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그 무렵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다른 입원실의 어르신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소방당국은 요양원 직원들의 침착한 초동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고 불길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진압을 시도를 해서 소화기로 진압을 하게 했고 저희가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제 완진을 한 거죠. 불이 시작된 6층입니다. 벽 모서리는 검게 그을었고 내부는 정전됐습니다. 이 방을 사용하던 8, 90대 할머니 4분은 직원들 도움으로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3분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모두 회복했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최근 소화기 이용법과 대피 요령 등의 소방 교육을 받았습니다. 중증 와상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자력으로 대피하실 수는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요양원과 요양병원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10년 전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보신 대로 미스터3의 탑10을 결정지을 5라운드 경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 5라운드 경연에서 시리즈 사상 최초로 이제 혼성 미션이 진행돼서 화제를 모았는데 탑10 멤버 어떻게 이 결정을 가려지는 겁니까? 네, 어제 14명이 있었는데요. 네. 미스터 트로트 톱7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2명과 톱7 1명이 삼각 대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4명을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예. 어제는 삼각 대전을 통해서 이 2명의 점수가 각각 매겨졌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라이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명이 각각 노래를 불러서 이들이 또 노래 점수가 또 이제 그런
계속 점수가 예. 차등으로 매겨져서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4명의 탈락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점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특히 다음번에는 관객 점수가 또 300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번 경연도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각대전 말씀해 주셨는데 미스터트롯 2의 진 안성훈 씨와 3, 4라운드 진 정서주, 2라운드 진 오유진 씨가 함께한 무대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달고름 따라서 당신이 보고 싶은 밤 나도 몰래 글써 당신 몰래 글써 눈물 소리가 가득해 세상에 고운 사랑아 이 사람 좀 데려가줘 전송이 만송이 당신께 주고픈데 손끝에 한명의 진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진진진 대결이라는 게 이렇게 훌륭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요. 현장에서도 안성훈 씨 워낙 노래 잘하는 거 유명하고 정서주 씨의 그 음색은 뭐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요. 네. 오유진 씨의 그 단단한 목소리까지 합쳐지니까 그 주병선 씨의 들꽃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들꽃이 세상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습니다. 예. 자, 저는 이 무대가 좀 기대가 되는데 네. 미스터트롯 2의 이 선 박지현 또 미진혜성 어떤 혼성 무대를 보여줬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을 어째하고 버립니다 바라모 누가 하노 모릅니다 찰찰 끓는 타는 가슴 콩닥거렸고 보다 담고 싶었지만 천만의 말씀 보고 싶다 나의 사랑 그 남자를 갖기 위한 쟁탈전 많은 세월을 널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였나 봐 다가갈 수 있다면 널 가질 수 있다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기뻐가는 공연 이제 각 해마다 노래 나름의 이야기를 녹여서 이제 아주 즐겁고 재치있는 무대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진혜성 씨가 참여한 그 무대가 실수가 있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 염유리 씨가 네. 가사 실수를 해서 염유리 씨가 성악을 전공을 네네. 했는데 정말 트로트로 변신을 잘해서 네. 가장 눈에 띄는 또 참가 멤버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나 완벽하게 변신을 해서 정말 진짜 이번 무대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네. 하필이면은 조금 큰 실수가 있어서 점수에서 많은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아쉬웠고요. 근데 이 두 분의 무대는 정말 이렇게 약간 경연인가? 이게 축하 공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스터트롯2가 또 1년 동안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에 겪은 그런 경험들이 잘 녹여서 후배들한테도 잘 전달됐던 그런 무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스터트롯 2의 실크 미성이죠. 진욱 씨와 미소천사 나상도 씨가 함께한 무대들도 차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두근두근 하지는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바라만 타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슬지로운 상도생활 빼고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잔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배가 물살에
네, 2개의 무대 잇따라 보셨는데요. 배아연의 마스터 점수 1위를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성 씨가 또 진욱 씨가 실크미성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배아연 씨도 목소리 하나는 정말 단단한 음색으로 여기서 또 음색 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타를 부르는데 정말 애가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이 단어 음절 하나 감정을 싣는데 정말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그 듀엣 라운드, 5라운드 2차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탑10이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제주도 서귀포에서 동박새가 빨갛게 핀 홍벚꽃 꿀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2월 중순인데 날씨가 봄과 겨울을 오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봄과 겨울의 풍경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데요. 사진기자들이 담은 풍경들 함께 보시죠. 제주도는 며칠 전 낮 최고 기온이 19도까지 올랐습니다. 덕분에 새들은 개화한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봄빛 외출을 즐겼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에는 복사꽃이 만개했고요. 서울 신당동 거리의 목련줄기에도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진들을 보니 완연한 봄 풍경인데요. 어제 서울에는 비와 함께 눈이 내렸습니다. 겨울 풍경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틀 전만 해도 역대 가장 따뜻한 2월의 아침을 맞았었는데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어린이가 신기한 듯 눈을 만져보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바라본 인왕산은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는 활짝 꽃피운 매화 위에 봄을 시샘하듯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네, 날씨가 하루아침에 봄에서 겨울로 변했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해진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3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 떨어졌고요.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날이 워낙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한겨울로 돌아간 속초 영랑호의 모습입니다. 이동하실 때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충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8도, 대전 9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구 10도, 제주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겠지만 일요일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